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스프링의 핵심 어노테이션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면서 각 어노테이션의 정확한 역할을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빈 등록 및 역할 지정을 위한 어노테이션입니다. at 컴포넌트는 모든 빈의 기본이며 at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 담당, at 리포지터리는 데이터 접근 계층 담당, at 컨피그레이션은 설정 파일을 담당하는 전문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들은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웹 계층 처리를 위한 어노테이션입니다. at 컨트롤러는 HTTP 요청을 받아 뷰를 반환하는 MVC 컨트롤러에 사용됩니다. at REST 컨트롤러는 at 컨트롤러와 at 리스폰스 바디를 합친 것으로 주로 REST API에서 잔이나 XML 데이터를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정 정의를 위한 어노테이션은 at configuration과 그 안에 빈을 명시적으로 등록하는 앱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성 주입을 위한 어노테이션인 at autohired가 있습니다. 이는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해당 타입의 빈을 찾아서 주입해달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타입의 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at qualifier 어노테이션을 함께 사용하여 주입받을 특정 빈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빈 스코프, 즉 빈의 존재 범위와 생명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코프는 싱글튼입니다. 이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까지 이 인스턴스를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유 및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 빈의 기본 스코프이며 대부분의 서비스 객체는 이 싱글톤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는 빈을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요청 시마다 상태를 초기화해야 하거나 상태 정보를 가지는 객체에 대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웹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HTTP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며 요청이 끝날 때 소멸됩니다. 세션은 HTTP 세션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며 세션이 종료될 때 소멸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당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스코프입니다. 상태를 가지지 않는 객체는 싱글톤을 사용하고 사용자별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리퀘스트, 세션, 스코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RESTful API 구조를 시각적으로 복습하며 우리가 구축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HTTP 메서드를 사용하여 HTTP 리퀘스트를 서버로 보냅니다. REST의 핵심은 HTTP 메서드와 URL 리소스와 행위에 맞게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목록 조회를 위해서는 getPost를, 새로운 게시글 생성을 위해서는 post를 사용합니다. 서버는 이 요청을 처리하고 주로 잔 또는 XML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 HTTP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줍니다. 이 모든 통신은 REST API라는 일관된 규약을 따릅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러한 RESTful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 at REST 컨트롤러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을 단순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번은 17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모듈별 구조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계층의 명확한 책임 분리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컨트롤러 계층입니다.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고 응답을 구성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비즈니스 로직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청은 서비스 계층으로 전달되며 서비스 계층은 트랜잭션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핵심 위치입니다. 서비스 계층은 리포지터리를 통해 도메인 객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리포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추상화하며 도메인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매핑되는 객체입니다. 이처럼 각 계층은 오직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 수행하며 계층 간에는 D를 통해 의존성이 주입됩니다. 이 엄격한 3계층 구조는 애플리케이션의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를 보장하여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은 18페이지입니다. 팀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인 기트와
GitHu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t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로컬 컴퓨터에서 코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Git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코드를 되돌릴 수 있고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 개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GitHub는 이렇게 관리된 Git 저장소를 원격으로 호스팅하고 웹 기반의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GitHub는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 이슈 관리, 코드 리뷰, PR과 같은 다양한 협업 도구를 제공하여 팀원들이 분산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은 19페이지입니다. 로컬 Git 저장소를 초기화하고 코드를 관리하는 기본 명령어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여 git init을 실행하면 현재 디렉터리 내에 숨겨진 git 폴더가 생성되며 Git 저장소가 초기화됩니다. 이후 git add 명령어로 모든 변경 사항을 스테이징 영역에 올립니다. 스테이징 영역은 곧 커밋할 변경 내용을 임시로 모아두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git commit initial commit 명령어로 스테이징된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커밋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 커밋 메시지는 변경 이력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gitignore 파일 설정을 통해 빌드 결과물, 클래스, 파일, 파일, 이나 아이드 설정 파일 같은 불필요한 파일들이 저장소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협업 환경에서 저장소의 용량을 줄이고 클론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은 20페이지입니다. 로컬 코드를 GitHub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고 푸시하는 명령어입니다. git remote add origin GitHub 저장소 연례 명령어로 로컬 Git 저장소와 GitHub에 생성한 원격 저장소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origin은 원격 저장소의 기본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연결 후 git push origin main 명령어를 실행하면 로컬의 메인 브랜치 내용이 원격의 origin 저장소로 전송됩니다. 옵션은 로컬 브랜치와 원격 브랜치 간의 추적 관계를 설정하여 이후부터는 단순히 git push 명령어만으로도 코드를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협업 시에는 메인, 디벨롭, 피처와 같은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여 각자의 작업을 분리하고 완성된 기능만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코드 관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은 21페이지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GitHub 원격 저장소 연결 명령어와 Git 플로우 브랜치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git remote add origin https git.com 유저 리포 git 명령어를 사용하여 로컬에서 작업한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git push origin main 명령어를 통해 로컬의 코드를 원격 저장소로 처음 푸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무 협업 환경에서는 브랜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git 플로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브랜치 관리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메인, 디벨롭, 피처, 릴리즈, 핫픽스와 같은 명확한 역할을 가진 브랜치들을 정의하여 프로젝트의 복잡한 개발, 통합, 배포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인, 브랜치는 항상 사용자에게 배포 가능한 안정적인 코드를 유지하며 실제 개발 작업은 디벨롭, 브랜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충돌 없이 작업하고 안정적인 배포 버전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은 22페이지입니다. Git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 브랜치 전략의 흐름을 복습하고 각 브랜치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메인, 브랜치는 제품의 운영 환경 배포 버전을 나타내며 v1.0, v0.2와 같이 버전 태그가 붙는 시점에만 업데이트됩니다. 이 브랜치에 직접 커밋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디벨롭, 브랜치는 다음 버전 개발의 중심이 되는 통합 브랜치입니다. 모든 개발 작업은 이곳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통합됩니다. 피처, 브랜치는 개별 기능 개발을 위해 디벨롭, 브랜치에서 분기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 기능을 개발한다면 피처 시그너, 브랜치를 만들고 개발이 완료되면 풀리퀘스트 과정을 거쳐 다시 디벨롭으로 안전하게 병합됩니다. 핫픽스,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에서 발견된 긴급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메인에서 분기하며
수정 후에는 메인, 과, 디벨롭 모두에 병합하여 버그 수정 사항을 다음 개발 주기에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야 안정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은 23페이지입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기트허브를 연동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개발자로서 터미널 명령어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드의 기능을 활용하면 기트 작업을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제이에서는 상단 메뉴에서 VCS를 선택하고 Enable 버전, 컨트롤 인테그레이션을 선택한 후 기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프로젝트의 기트 저장소를 설정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드의 우위를 통해 커밋을 할 때 변경된 코드를 시각적으로 한 줄씩 확인하고 푸쉬를 통해 원격 저장소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 기능을 사용하여 팀원들의 최신 코드를 로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PR을 생성하거나 브랜치를 전환하는 작업도 우위를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복잡한 명령어 입력 실수를 줄여주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은 24페이지입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자바 컬렉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자바, 유틸, 패키지에 포함된 리스트, 셋, 맵, 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리스트의 대표적인 구현체인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인덱스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처럼 배열의 각 칸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능적인 고려사항은 데이터의 삽입 삭제 시 발생하는 복사 작업입니다. 그림에서 데이터 3를 삭제하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 4부터 데이터 8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앞으로 한 칸씩 카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복잡도가 달러이 되므로 리스트의 중간에서 빈번한 삽입과 삭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는 성능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리스트 구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은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셋, 컬렉션의 특징입니다. 셋은 수학적인 집합 개념과 유사하게 순서를 보장하지 않으며 중복된 요소를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셋은 우리가 데이터 자체의 유일성을 보장하고자 할 때 혹은 특정 요소가 컬렉션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구현체인 해시셋은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삽입, 삭제, 검색에 필요한 시간 복잡도는 평균적으로 달러로 매우 빠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 순서 없이 하나의 집합 안에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유일성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은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컬렉션인 맵입니다. 맵은 데이터를 키와 값의 쌍형태로 저장하는 구조로 이 키를 통해 연관된 값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 뜻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키는 반드시 유일해야 하며 값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맵의 주요 구현체 계층도를 보면 해쉬맵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해쉬맵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지만 성능이 매우 뛰어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링크드 해쉬맵은 데이터가 삽입된 순서를 유지해야 할 때 사용되며 소티드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트리맵은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순서를 유지해야 할 때 선택됩니다. 이처럼 맵은 요구되는 성능과 순서 보장 여부에 따라 적절한 구현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27페이지입니다. 자바 컬렉션, 구조별 성능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가 컬렉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연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가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의 특성상 인덱스 기반의 검색이 달러로 가장 빠르지만 중간 요소의 삽입 삭제는 달러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므로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에 추천됩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의 연결 구조를 가지므로 중간 데이터의 삽입 삭제는 달러로 매우 효율적이지만 특정 요소를 찾기 위한 검색은 달러의 성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빈번한 삽입 삭제가 필요한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해쉬맵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과 삽입 삭제 모두 달러의 빠른 성능을 가지므로 빠른 키 조회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요구 사항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링크드 리스트, 가 노드 연결을 위한 포인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고 어레이 리스트는 가장 낮으며 해쉬맵은 중간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번은 28페이지입니다. 이제 웹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술인 타임리프에 대해 소개합니다. 타임리프는 서버사이드 템플릿 엔진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HTML 페이지를 전송하기 전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HTML 파일에 채워 넣어 최종 HTML 문서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JSP나 다른 템플릿 엔진 대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타임리프의 가장 큰 매력은 HTML 파일에 자연스러운 표현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타임리프의 태그 속성이 서버를 거치기 전에는 브라우저가 무시하는 일반적인 HTML 속성으로 인식됩니다. 이 덕분에 서버 개발자가 데이터를 넣기 전에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순수한 HTML 파일만으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 간의 협업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스프링 MVC와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어 컨트롤러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쉽게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9페이지입니다. 타임리프 템플릿 파일의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템플릿 파일은 반드시 src 메일 리소시즈 템플러트즈 디렉터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의 자동 설정이 이 경로를 템플릿 파일을 찾는 기본 경로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과 같이 서버에서 특별한 처리 없이 클라이언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정적인 리소스들은 src 메일 리소시즈 스테이틱 디렉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스테이틱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은 웹서버의 루트 경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템플릿 파일과 정적 리소스를 구분된 디렉터리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구조의 표준입니다. 이번은 30페이지입니다. 타임리프 템플릿의 기본 구조입니다. 타임리프 파일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HTML5 표준 문서 형식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헤드와 바디, 태그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HTML 파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타임리프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HTML 태그에 XMLNS, TH, HTTP, www, timelift-rg와 같은 XML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추가합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채울 때는 th, 텍스트, 나, th, if와 같은 th, 접두사가 붙은 속성을 사용하지만 타임리프 엔진을 거치기 전에는 이 속성들이 단순한 사용자 정의 속성으로 인식되므로 개발자는 서버를 실행하지 않고도 HTML 파일을 열어 디자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타임리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며 HTML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면서 템플릿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번은 31페이지입니다.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하기 위한 컨트롤러 예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웹 요청이 어떻게 서버 내부의 뷰와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홈 컨트롤러, 자바, 클래스는 액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이 클래스가 HTTP 요청을 받아 뷰를 반환하는 MVC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함을 스프링에게 알려줍니다. 액 컨트롤러가 붙은 클래스는 액 레스트 컨트롤러와 달리 반환되는 문자열을 뷰의 논리적인 이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액 겟매핑, 어노테이션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홈 경로로 들어오는 HTTP 초청을 이 홈 메서드가 처리하도록 매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퍼블릭 스트링 홈, 리턴 홈입니다. 메서드가 홈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면 스프링 MVC는 미리 설정된 템플릿 리졸버를 통해 이 문자열을 src 메인, 리소시즈, 템플러트즈 홈, HTML 파일 경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후 타임리프 엔진이 이 홈, HTML 템플릿 파일을 읽어 최종 HTML 문서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전송합니다. 이처럼 컨트롤러는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모델에 담아 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템플릿 엔진은 이 뷰를 렌더링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은 32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을 분석하며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콘솔에 스프링 부트와 같은 스프링 부트 로고와 함께 상세한 시작 로그가 출력됩니다. 이 로그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상태와 초기화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로그를 살펴보면 스타팅 데모 원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을 알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톰캣 웹서버, 톰캣 이니셜라이즈드 위드 포트 8080과 같이 내장 톰캣 서버가 8080 포트로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었다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만약 이 로그가 보이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포트 충돌이나 설정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리포지터리 컨피구라, 션델리거트와 클래스 패스매퍼 스캔 애너 같은 로그를 통해 쥐파와 마이바티스 관련 빈들이 초기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들이 모두 오류 없이 출력되고 스타티드 데모 원 어플리케이션 메시지가 나타나면 애플리케이션 이외 요청을 받을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개발자는 이 로그를 통해 시스템의 초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번은 33페이지입니다. 타임이프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렌더링된 최종 실행 화면입니다. 앞서 홈 컨트롤러에서 리턴 홈이라고 설정하고 src 메일 리소시즈 템플러트즈 디렉터리에 홈 html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http 로컬호스트 8080 홈 경로로 접속하면 우리가 홈 html 파일에 작성했던 h1 hello world h1과 같은 내용이 정상적인 HTML 형태로 렌더링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이 깨져 보이거나 홈 HTML 파일 자체가 그대로 보인다면 템플릿 엔진 설정에 문제가 있거나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뷰에 잘못 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웹페이지에 원하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요청, 컨트롤러 매핑, 서비스, 로직 처리, 모델, 데이터 전달,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 렌더링, 최종, HTML 응답의 복잡한 흐름이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은 34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프링 부트 기초 스프링 컴포넌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프링 부트 개발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IOC와 D라는 스프링의 핵심 철학을 이해했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핵심 단위인 빈의 등록 방식을 마스터했습니다. 또한 웹 요청을 처리하는 액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서버 사이드, 템플릿, 엔진인, 타임리프와 연동하여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실습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기본 개념들이 앞으로 진행될 RESTful API 설계, 데이터 영속성 처리, 그리고 고급 기능 구현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더욱 복잡하고 실무적인 기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성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